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우리가 빠르게 회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그 힘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 기준 36,000선, 한화 기준으로 4,400만 원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일단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이 조금 안 좋죠. 뭐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 또 확진자가 어제 오늘 17만 명을 이제 계속 넘어서면서 뭐 하루 최다 확진국으로 좀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뭐 그 이외의 사람들도 물론 안 있는 사람 없을 것이고 특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유동성이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나쁜 뉴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갑자기 오르는가 하면 또 갑자기 뭐 뉴스 하나, 찌라시 하나가 나왔다 해서 어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또 가격이 하락하는 좀 그런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들 혹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다 이런 뭔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뉴스들에 의해 이 대중적인 심리가 많이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을 보면서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를만 하면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내려가고 또 내릴만 하면 올라가고 지금 이게 저점인 것 같은데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민기적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더 애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골드문 TV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사부님.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와중에 또 비트코인이 2%가 더 빠졌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2%가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딱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2%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4%까지 좀 한 번에 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또 한 번 좀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찐 반등 아니냐, 어제 좀 살 것 같다, 아니 뭐 마이너스 30% 40%에서 뭐 마이너스 뭐 37% 마이너스 27% 정도 올라와서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이 두 국가 간의 이 전운이 좀 돌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사실 뭐 그냥 저쪽 끝에서 전쟁하는 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자체가 또 하나로 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유통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또 잘못돼 버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을 하나가 미친 게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그런 것들이 점차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크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08년도였나요? 그때쯤에 이제 리먼 사태 마찬가지로 그 은행 하나가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에도 전 세계에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러시아는 채굴국 중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약 11%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좀 큰 규모를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승산을 뭐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러시아가 조금 더 우위에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격들,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이 러시아에서도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와줄 것이고, 그 우크라이나도 안 좋게 나올 것이고, 그럼 또 환율이 또 이상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상하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도 원화의 가치가 또 변동이 되면서 금리에 또 변동 영향을 주고, 그럼 또 통화량이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아, 이거 또 떨어질 것인가? 아, 지금 또 떨어졌는데 또 과대낙폭인데 또 지금 사면은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또는 이 시장 자체가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시간으로 너무나도 하락을 하고 있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이제 강력하게 좀 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한번 확 낮춰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관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떨어진 칼날 잡다가 잘못하고 칼날을 잡아버리면은 손에 상처 다 나고 피 뚝뚝 떨어지고 그냥 거기서 과다출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공포심에 살아 이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지지를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를 좀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락이 또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또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지라인대라고 생각하고 있던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뭐 예전에 또 하락했다가 아이고 좀 참아보자 올라오네 그렇지 또 하락했다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좀 참아볼까 또 올라오네 하락했다가 참아보자 또 근데 또 하락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지고 또 더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버티던 사람들도 결국에 못 버티고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시장이 가속화될수록 점점 지속화될수록 이 물량은 점점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도 물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괜히 그런 매도 물량 잡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평단가를 낮추겠다. 그러면은 뭐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은 투자금 자체가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망을 좀 많이 하시고 지금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막 마이너스가 크다고 해가지고 뭐 망했다 이게 아니라 관망을 좀 계속 하시면서 이런 시장의 대응법 같은 경우는 관망밖에 없습니다. 관망을 계속 하시면서 지지라인대를 잡아주고 진짜 반등으로 올라올 때 추가 매수로 해서 평단가를 확 낮춰야 충분히 올라오는 그 흐름에 이제 뭐 본전을 찾아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투자 시장의 지금 현재 심리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20으로 극단적 공포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이 떨어진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시고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찐 반등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망이 제일 힘든 건 알지만서도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일단 뭐 악재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앞에 말씀하실 때 잠깐 찾아봤는데 뭐 우크라이나 공항 3곳을 또 폐쇄하고 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조금씩 이제 러시아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정세가 정말 글로벌적인 정세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러시아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장기말에 올라와 있는 그런 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대규모 사이버 이제 테러가 있었다라는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의회, 정부, 은행, 뭐 웹사이트 등등의 이제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공격에 의해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뭐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이제 어느새 이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이버를 저희는 포기할 수가 없는 어느새 이제 지경이 돼 버렸죠. 예전 같으면 뭐 저희 통신 관련해서 뭐 무전기가 있고 했는데 뭐 지금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들 대부분들이 이 스마트폰, 인터넷, 뭐 TV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다음에 흐름을 좀 파악을 하는데요. 자, 이 사이버 공격을 한다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먼 눈,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대포를 쏴서 총을 쏴서 이것도 무력이 되지만 이 사이버 공격 자체도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진 공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또 겪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를 조금 겨냥하는 듯한 뉴스와 이렇게 언론을 플레이를 하면서 러시아를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제가 했다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하지 않았어.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우리랑 관계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도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을 할 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대선 관련해서 할 때도 그때도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게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죠. 뭐 크림반도 딱 병합할 때도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도 또 사이버 공격이 있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느새 우리가 알기 모르게 또 우크라이나한테도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정상회담이죠. 그다음에 외무장관 담판 같은 게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열려 있었던 계기였는데 러시아가 그 아래 지역 두 곳을 이제 독립공화국으로서 인정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이런 회의가 아주 결렬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침공이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담 취소는 됐지만 우리 항상 열려 있다. 러시아가 대신 지금의 상태를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침공을 철수를 했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3면은 15만의 군을 통해서 좀 둘러싸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 둘러싸고 있는 거는 저희가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식적인 침공이 아니거든요. 서로 물론 국경을 바라보고 대포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되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각자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푸틴의 이런 지금 행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하게 세게 먼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현재 이 푸틴이 조금 짧게 약간 좀 지금은 조금 소심하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이 점차 단계를 늘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개 오른쪽 우크라이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공화국을 공립국으로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뭐 거기에 러시아군이 배치가 됐다 안 됐다 이거에 따라서 침공이 됐다 안 됐다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은 그 사실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이죠. 러시아 군 자체는 뭐 이 견장도 없고요. 뭐 그다음에 어디 소속도 없고 이걸 다 떼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게 정규군인지 민간인 군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다고 해서 15만 군대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서방 그다음에 미국이 이 러시아에 제재를 하는 게 다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수를 뒀을 때 우리 은행을
제재를 하는 걸 예측을 했을 거예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건 예측을 했을 거고 가스관 있죠. 이 유럽을 지나가는 가스관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건 러시아도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서방이나 미국이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 제재도 러시아가 뭐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거나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얘들도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푸틴이 먼저 선빵을 날렸죠. 근데 선빵도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도 그걸 맞고 카운트 같이 또 선빵을 이제 서로 반격을 했는데 그것도 미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푸틴의 차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푸틴이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하고 대처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푸틴 자체는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기 때문에 이 푸틴의 이렇게 행보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푸틴은 이미 연임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의회도 자기들 편이고 그 의회에 속해 있는 러시아 의회에 속해 있는 그 회원들 회원들도 다 내 편이고, 지금 그 회원들 다수는 우크라이나 그 2개 독립국 있죠. 거기에 우리 군대를 투입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푸틴의 이런 어떠한 행보를 하든 러시아 자체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조금씩 이제 푸틴의 행보는 조금씩 강력해지거나 아니면 계속 짧게 시간을 질질 끌어가면서 어떤 상황을 볼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눈치 싸움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정확하게 어느 하나가 먼저 분명하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같은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되고 질질 끄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러시아와 미국, 뭐 우크라이나 서로 이렇게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질질 끌어서 좋은 점도 없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서로 이득권을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면 좋은 또 화해를 맺을 것 같고요. 어제 보셨던 것처럼 잠깐 아무 내용 없었다라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었죠. 그렇다는 뜻은 조금의 이 좋은 뉴스만 나와도 이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 일시적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 위기감 때문에 계속해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주식과 코인 시장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만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말씀 거듭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거 일단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예, 뭐 지금 호재거리,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현재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큰 이슈도 나오지도 않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이제 좀 봤더니 대부분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지라인대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 아발란체 등등등등 많은 코인들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뭐 매집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뭐 말로만 제가 그냥 뭐 지지라인 때 형성을 하고 매집하면은 상승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일단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미리 그어놨는데 예전에 그 한번 쭉 눌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구간 있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일정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들을 여기서 좀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한번 저항을 받아주면서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이 선을 보시게 되면은 저항 라인대인데 이 저항 라인대를 결국에는 돌파해주면서 여기서 이거 찐반등인가 아니냐고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쪽 저항 라인대까지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할 수 있겠다. 6천만 원, 7천만 원 한 번 더 가자 뭐 이랬다가 여기서 또 흐지부지 해주면서 한 번 더
박살이 나는 경우 박살을 좀 내줬는데 결국에는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해줬던 고점과 여기서 해줬던 고점 그러니까 결국엔 쌍봉을 맞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나올 때마다 내려가고 뭐 별 얘기 없다가 또 나오니까 내려가고 또 없다가 또 그러니까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이쪽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줄 있죠. 이 첫 번째 줄을 지지라인대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바이낸스에 뭐 어디서 지지해주면 뭐 반등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1차적인 지지라인이었고 실질적으로 지지라인보다는 지지하는 밴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한번 지지라인 여기서 한번 쭉 눌렸다가 지지 한번 받아주었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렸죠. 그래서 여기서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초가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상승에 좀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해주는 흐름들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지라인 대와 이 저항라인 대가 존재하고 다시 한 번 더 밑에 지지라인 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의 이 지지 밴드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이 안에서 양봉을 한 번 더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전과 같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렇게 했다가 이평선이 밀집을 해주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평선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3, 4일 정도 매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매집이 일어나면은 이평선들이 내려올 것이고 여기서 그 가격 그 이평선이 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격이 짧잖아요. 그럼 이격이 짧으면 잠깐의 반등으로도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터져주면서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뭐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 한 5,500만 원에서 5,600만 원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또 여기서 뭐 풀매수를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뭐 대출 받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지라인대를 잡고 올라올 때 이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지지를 잡아줄 때 이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초였죠. 월요일쯤에 그 다음에 뭐 저번 주 일요일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모든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기술적 지표가 다 상승을 그리고 있다. 다 상승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상승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요때쯤이었단 말이에요. 왜? 음봉과 양봉의 지지라인대를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줬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크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뭐 제가 뭐 러시아와 뭐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에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일단 지지라인대와 저항라인대가 있고 이 밴드를 설정해서 이 안에서만 놀아준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엄청난 매수보다는 계속 관망을 계속적으로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밴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은 평단가 확 낮출 수 있고 평단가가 낮춰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수익 구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만 보더라도 지지라인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손실권이실 것 같습니다. 언제 내가 물타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실 텐데 일단 차트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뭐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단은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호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비트코인 호재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뭐 즉각적인 호재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모르게 이 비트코인의 이 가격 상승을 위해 조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아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 투자 운용사인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기 위해 압박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그레이스케일이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이를 압박하는 투자자 운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금융기관이 이 감독 당국의 사람을 동원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감독 당국에서 눈이 벗어나면 기업들도 아마 좀 힘들어지는 게 좀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은 그래도 상관없어. 우리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압박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0월 19일에 SEC에 이제 현물 ETF로 전환 신청서를 냈는데요. 그 다음에 SEC가 이제 12월 15일, 그 다음에 2월 4일 두 차례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조금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왜 선물은 되면서 현물이 안 되냐? 현물의 이 장점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관리 수수료가 절감되고 그다음에 현물 ETF에 도입이 되면 좀 더 가격 상승과 감시, 관리 감독이 더 쉬울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그레이스케일은 아직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면 이 많은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압박을 통해 우리가 또 이걸 이루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 현물 ETF가 좀 계속 거절당하고 반려가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브라질과 유럽, 캐나다 등은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SEC의 투자자들 소비자 보호는 핑계일 뿐이고 그다음에 진정한 투자를 위해서는 현물 ETF를 빨리 승인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쟁에 조금 내용이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 패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고용률이 좋기 때문에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글로벌적인 경제가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미미하나 이것이 점차 이어지면 나비 효과처럼 크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서양 개미들의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물가 조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이 패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를 미루는 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좀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걸 또 더 길게 보시면 아까 제가 나비 효과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뭐 포인트를 줄이고 횟수를 줄인다라면 어차피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물가를 잡지 않는다라는 뜻은 이게 더 부풀려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결국엔 또 그 금리 인상의 포인트 횟수를 밀어서
맞는 것이지, 그리고 미룬다라는 뜻은 더 부가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진짜 가격을 올려야 될 때 올리지 못하고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유동성이 그렇게 흔들리는 시장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럴수록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도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뉴스가 있겠지만 저점의 매수 기회 언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잡으셔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러시아발 리스크가 있지만 러시아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대형 호재죠. 현물 ETF 관련해서도 그레이스케일에서 지속적으로 현물 ETF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